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이 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우리 동네는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서 이건 전국을 뒤흔든 그렇죠. 뉴스가 있었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엔 8일간 파업을 했었는데 이미 이 기간은 넘어섰고요. 정부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가 어려운데요. 산업계 곳곳에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화물 운송량 중에 도로 운송이 90%를 차지하는데요. 근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는 건 도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 상당수가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도 화물차가 운송을 해줘야 레미콘 업체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운송이 안 되니까 레미콘 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기름을 운송하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들이 안 움직이니까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름이 품절되는 주유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난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업종에서 출하에 차질이 생긴 규모를 집계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주유소에 이제 기름이 없다 이렇게 팻말이 붙은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 화물연대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도 파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한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일부 차량 기사들에 한해서 올해 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걸 올해 말까지만 하지 말고 확대해서 계속 하자는 게 화물연대 주장입니다. 지난 6월에 그래서 정부가 국회 법 개정을 추진해서 안전운임제를 계속하는 쪽으로 화물연대하고 합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국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다시금 파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결론이 지금 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워낙 싸움들을 하고 네네네. 계시니까. 어쨌든 지난 6월보다도 지금 파업이 길어지고 있고 피해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저번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멘트 운송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니까 시멘트 운송 부분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이 중단돼서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화물연대에선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엔 그 서울 지하철 노조도 하루 동안 파업을 했었잖아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 입석도 금지가 돼서 그렇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경기도민들뿐만 아니고 인천 시민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우선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파업을 했었는데요. 출근길에는 사실 이날 혼란이 크지는 않았는데 퇴근길에 본격적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엄청났었습니다. 일단 12월 1일 새벽에 협상이 타결이 돼서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났는데 코레일 노조가 속해 있는 철도 노조에서 바로 이어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었습니다. 이것도 다행히 2일 새벽에 코레일 사측하고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요. 파업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참 다행인 네, 일이긴 한데 그쵸. 네, 어쨌든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조금 화나실 수도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은근히 갈 병원이 없다.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러니까요. 휴일이나 야간에 만약에 갑자기 너무 아프면 우리 보통 어디를 가죠? 보통은 큰 병원 이제 응급실로 가죠.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가죠. 그래서 전국의 각 지역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24시간 준중증 응급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광역으로 생각하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거고 그보다 작게 좀 더 지역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민간 지방 응급의료 시설 중에서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10인 이상 인력으로 있어야 되고요. 응급환자 진료구역이 20병상 이상, 음압 격리병상 1실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응급실하고 좀 같은 개념인 거죠?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응급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간단한 시술 또는 처방만 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면 24시간 수술이 가능하고 그래서 골든타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응급의료의 핵심으로 불립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에 현재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30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11개 시군에만 전혀 없습니다. 주로 안성, 여주, 양평, 양주, 동두천, 과천, 의왕, 연청, 가평 같이 경기 동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휴일이나 야간에 환자가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 필요한 정도라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게 급하게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응급 환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골든타임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동북부 지역, 그러니까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이런 지역들이 사실 좀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총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에서도 좀 차별을 받는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지역은 정말 아프면 답이 없는 그게 바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이태원 참사에서 경험했듯이 한 지역에서 수많은 환자가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응급의료 체계에선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네네. 의견이에요. 이게 또 경기 동북부 지역은 아예 센터조차 없지만 또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 뭐 수원이나 이런 대도심 지역도 지역 안에서 편차가 심해서 이 역시도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그 보건복지부한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이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죠. 그렇죠.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엔 매년 증가 추세라서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경기도라고 해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동북부 지역의 어떤 열악한 그렇죠. 응급의료 실태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그럼요. 일은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경기 인천 부동산 상황을 저희가 집중 분석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뭐 지금 제일 핫한 문제 중에 네네네네. 하나니까. 근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서 많이 발생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깡통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대대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한데요. 무려 피해 가구가 2천여 가구에 달할 걸로 추정될 정도로 엄청난 전세 사기 와, 사태가 대단하네요. 네, 미추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제일 크지 않나요? 네네, 2천여 가구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아직 추정치긴 하지만요. 이게 발생한 게 지난 8월이었습니다. 미추홀구 쪽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계속 제기되니까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고소만 10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는데요. 미추홀구 숭이동에 2개 동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00여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건물이 지난 6월에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된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 외에도 비슷한 상황인 집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파트 외에도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신고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한 30여 가구 정도인데 여기도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사기를 당했다면서 지난 8월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미추홀구의 어떤 빌라에서도 10가구 정도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서 집주인 등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한 군데서만 보통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굉장히 지금 서민들을 울리는 큰 일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해 가구가 이제 2천여 가구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세입자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또 미추홀구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는 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죠? 일단은 2천여 가구라는 수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추산한 수치라서 실제 피해 가구 수는 뭐 수사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추홀구 의회에서는 9월 기준으로 피해 주택이 19개 단지고 이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간 가구가 618가구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426억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미추홀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 인천이 집값 하락의 여파를 많이 맞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를 앞질러 버리는 거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이 깡통전세가 전체 주택 중에 20%를 넘은 곳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은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구 단위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미추홀구는 이런 깡통전세가 693개나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인천시 내부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이게 깡통전세가 되면 전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집주인이 처음에 받았던 전세금을 뭐 어디 안 쓰고 잘 갖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이 집을 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못 갚아서 아까 이제 숭이동 아파트처럼 경매에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집이라도 팔아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집을 팔아도 줘야 될 전세금보다 금액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위험한데 이런 게 과연 충분히 좀 전달이 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갭 투자나 한창 부동산 네, 경기가 네, 네. 좋았던 시절에 갭 투자나 뭐 당시에 뭐 임대 사업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쵸. 그때 특히 인천은 또 워낙 도심이고 항상 부동산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이런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미추홀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추홀구청에서도 피해자 법률 지원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분이 법률 상담을 하는데요. 접수처가 운영이 될 때마다 자문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미추홀구 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추홀구 쪽에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데 이 미추홀구 피해 세입자분들이 강서구까지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종식 의원도 이런 지원센터 설치 문제를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분들도 자체적으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큰일이지만 사실 아까 또 경매 얘기가 나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럼 경매에 넘어가면 이 세입자분들이 갑자기 집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곳의 세입자분들은 임시 거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세입자분들은 이 임시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길어야 6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서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게 이제 세입자분들 불만입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네, 이런 그렇죠. 날벼락이 없네요. 제발 사건이 잘 해결돼서 피해를 입은 미추홀구 주민분들이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아미분들께 굉장히 핫한 소식이 하나 그렇죠. 있었죠.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BTS의 맏형 진이 오는 13일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을 합니다. 그렇죠? BTS 멤버들이 이날 총출동하죠. 네, 그렇습니다. BTS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가 사실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진이 첫 번째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이제 맏형의 입영을 응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군 쪽에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도 당일에 연천 쪽에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BTS 진은 SNS를 통해서 아미 그 팬분들한테 훈련소에 오면 안 된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고, 그러면 했는데 이게 훈련을 받고 부대 배치를 받게 되는 그런 거죠? 네네네. 다른 장병들처럼 여기서 이제 BTS 진도 5주간 훈련을 받고 일선 부대에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BTS가 세계적으로 팬덤이 엄청난 그쵸. 그룹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BTS 진이 SNS에 그런 메시지를 남긴 거는 이 지역에 이제 팬분들이 많이 오면은 자칫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미 여러분들 훈련소 오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날 연천 전체가 좀 들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진도 입대를 하지만 또 같은 날 또 그렇죠. 동시에 입대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또 잘 보내주려고 배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아마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무난히 행사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2주간 있었던 경기 인천 지역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건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벌써 이 사건이 터진 지 1년도 더 지났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정말 이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동 사건을 3개 챕터로 나눠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3개 챕터로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크게 봐서 2가지 변곡점이 있었고, 네. 이제 처음 출발부터 3개로 나눠서 첫째는 이제 임의로 제가 이름 붙였는데 동양철학, 네. 둘째 챕터는 대선, 네. 셋째 챕터는 현재 진행 중인 변절자입니다. 네. 이 동양 철학이요? 아마도 그 대장동 일당들이 만든 그 화천대유나 뭐 천화동 이런 법인 이름들이랑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두 단어 다 이제 유교 경전인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파트 제목을 동양철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제 일단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역계인데 이제 흔히 풍년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는 주역의 14번째 궤고 그 전에 13번째 궤가 천하동인입니다. 천하동인은 사람을 모아 큰 일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네. 그러니까 천하동인해서 화천대유한다. 사람들을 모아서 큰 일을 벌인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 두 단어가 좀 같이 쓸 수 있는 말인 거네요. 예. 네. 일단 많이들 들어보셨으니까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네.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란 명칭으로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천하동인은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인데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실제 투자자들을 천하동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천하동인 1호 지분이 누구 것인지입니다. 네. 아마 작년에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 천하동인 1호가 그분 것이다 네. 라는 이제 김만배 씨의 말이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청하동인도 1호에서 7호까지 총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호인 남욱 변호사가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거를 말하기 앞서서 챕터 1부터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양 철학 챕터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갔느냐는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이후에 577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챙겨갔고요. 네. 천화동인은 3,46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천화동인 1호가 1,208억 원, 네. 2에서 7호까지가 2,255억 원을 가져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이 바로 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돌아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부동산 경기도 정말 안 좋고 집 한 채 사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집 한 채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금액이 뭐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만하죠, 정말. 예. 네. 지금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런 민간 사업자 몇몇이 재벌도 벌어들이기 어려운 이런 돈을 가져갔다는데 많은 충격이 있었던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되돌아보면은 3월에 LH 사태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투기를 할 수 있냐, 네. 그런 이제 여론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대장동 사건까지 터지면서 거의 핵폭탄급 사건이 됐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인 줄은 알았는데 그렇죠. 야, 이 정도였냐라는 심정이 많이 이제 시민들한테 있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으로 들어갈 텐데 챕터 1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그 챕터 1에서 기억할 거는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대장동 개발은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성남의 뜰이 이 사업을 한 것이고요. 네. 이 회사의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금융권 등 민간 사업자인데 이제 43%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은행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단 7%만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를 화천대유가 가졌고 6%가 천화동인인데 이 7%를 가진 두 곳이 배당금을 거의 싹쓸이 해갔죠. 아니 그러면 일단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 두 법인들은 물론 뭐 1에서 7호까지 천화동인에 있지만요. 어쨌든 그 두 이름의 법인들의 지분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수천억에 달하는 이익을 그 법인들이 다른 지분 보유자들보다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절반이 되는 성남시도 네. 43%가 되는 금융사도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이 7%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즉 이 사업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천대유와 천화동이 누구냐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챕터 2인 대선 네. 파트로 이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올해 3월에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예,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과연 설계는 누가 했으며 이들은 누구이냐, 화천대유와 천화동이 누구이냐라는 걸 가지고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그 윤석열, 이재명 당시 이제 두 후보였죠. 이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그러니까 이맘때죠. 대장동을 찾아와서 연설했던 것이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은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후보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챕터 2의 대선 국면에서는 너무 상충된 두 주장이 부딪히기 때문에 네. 각각 주장의 배경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재명 후보 측 입장부터 정리를 해보면 앞서 말했던 대로 천화동인 4호는 지금 폭로전을 벌이는 남욱 변호사입니다. 네. 그 남 변호사는 아마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사업에 관여했었죠. 네, 지금 말이 나오는 이제 김만배, 정영학 같은 네.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 사업에 이제 착수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게 이재명 후보 측,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었죠. 네. 결국 저축은행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 대표 측의 논리였고요. 네. 특히 대장동으로 수익을 얻은 인물 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랑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는 점도 이런 네.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논리로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를 했다,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뭐 곽상도라든지 박영수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이 시작됐다는 것에서 볼 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걸로 이제 많이 그쵸. 유명하죠. 네. 최근에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중한 구형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한 곽상도 의원과 네. 또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박 특검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네. 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라는 게 이재명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여기는 더 간단합니다. 네. 이제 성남시장이 결재권자였고 네. 당연히 그 당시에 시장이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가 관련됐다는 것이고요. 이런 주장이 부딪혔던 게 챕터 2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챕터 3로 넘어가야 되는데 챕터 3 주제는 아까 변절자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동양철학,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것들이 챕터 1에 등장했고 네. 챕터 1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냐. 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이 주역에 나온 이상한 말들이 등장하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네. 대선 챕터 2 재선 국면에서는 너가 잘못했다는 주장이 부딪혔던 것이고 네. 챕터 3는 변절자입니다. 천화동인 4호 남욱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냈고 실제로 대장동 사업을 이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잠잠했던 혹은 이제 다른 진술을 했던 유동규와 남욱이 입을 네. 연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챕터 2가 끝났기 때문이고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큰 변수죠. 네. 예, 이제 두 명이 한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는데 유동규는 이 세계엔 의리가 없다고 말했고요. 남욱은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고 말을 네. 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직후에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이 말인즉 자신들은 대장동 사건 몸통이 아닌데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네.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받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진술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대장동을 설계했고 네. 당시 이 시장은 모르고 했을 뿐이다 라는 네. 주장이 이들의 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진술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 상대 야당에서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거의 180도 바뀌었는데 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은 수종 노릇을 한 것이고 사건을 직접 주도한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대장동 설계부터 배당까지 이 대표가 알고 있었고 또 주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챕터에 접어들며 사건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 1부터 2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과다 폭리를 취한 당군일의 최대 너무나 큰 부동산 사건 정도였다면 챕터 3부터는 이제 정치 자금 사건으로 성격이 바뀐 거죠. 예, 이제 정치 자금 사건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명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모두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용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진상은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두 사람은 그 이재명 최측근이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재명과 같이 했잖아요. 이재명 공동체라고도 검찰 쪽에서는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그 많은 자금들이 자금 중에 일부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네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 두 사람을 자기 정치적 공동체 동지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장동 사업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고 네. 유동규와 남욱 모두 대장동은 이 대표가 한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말을 빌면 의리가 없는 사람, 남욱 말처럼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이 대표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유동규랑 남욱 이 사람들의 두 입에서 나온 말들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 건너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랑 그리고 그 축근들은 당연히 이걸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국민들은 대장동 관련 기사를 읽거나 할 때 어떤 점을 좀 염두를 둬야 될까요? 예, 일단 수사 과정에서 김용은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네. 정진상은 전면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진술을 바꾼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거고요. 네. 이 상황에서 대장동 관련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공판에서 유동규나 남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하는 발언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네.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증인 선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위증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모두 현재 재판을 받는 입장이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들 역시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이들이 과연 거짓으로 진술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성에 무게를 두고 비중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들이 현재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눈치를 보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전 정권에 비해 지금 발언에 달라지고 있는 점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이 화천대유 실소유주면서 청화동인 1호로 알려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김만배. 네, 이 사람은 아직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예. 이거 잘 보시면 지금 유동규, 남욱은 진술을 바꿨고요. 네. 김만배, 정영학, 그러니까 크게 4명이 대장동 사업의 주요 멤버인데 네. 둘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유동규, 남욱과 달리 김만배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다. 그 사업 중간중간에 이 대표 그 당시에 이 시장을 언급한 것은 있지만 녹취록에 남아있죠. 그런 허세였다, 거짓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바로 화천대유인데 네.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1,208억 원을 배당을 받았죠. 네. 근데 남욱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된 증언도 좀 한 게 있죠? 예, 남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일당 중 제일 원조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5년에 김만배가 남욱에게 지분의 25%만 가지고 빠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조 멤버한테 4분의 1만 받으라고 했던 거지요. 네. 당시 김만배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건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고요. 네. 김만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네. 이 시장 측이 37.5%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절반이죠. 네. 당신이 아무리 원조 멤버라도 4분의 1만 받고 빠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언급하신 그 김만배 이외에 정영학,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 사람들은 이 정영학 회계사는 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부인했잖아요. 예, 두 사람은 현재까지는 모두 그 이 대표 측이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만배, 정영학도 지금의 유동규, 남욱처럼 혹시 진술을 좀 확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약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김만배도 구속 만료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아직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만배나 정영학이 이제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챕터 3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실은 법원 판단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일단 기소는 될까요? 일단 기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굉장히 우세한데 네. 업무상 배임 혐의죠. 네.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과 같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이게 이제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과 정진상의 입이 사실 중요했습니다. 최측근이고 오랜 기간 이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기 때문에 이들이 입을 연다면 이 시장이 경기도지사 대통령을 선출될 수 있는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벌였다고 하면 수사는 곧장 이 대표를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김용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정진상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은 이 배임 혐의 외에도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9월에 이 대표를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고 네. 또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했다는 발언이 거짓이라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네.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거에 한 몇 년 동안 못 나오죠. 피선거권이 없어지죠. 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성남시의 손해를 알면서도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까지 더해지면 네.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이 대표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법 사안이 말 그대로 발언 등을 문제로 삼은 것이라면 네. 대장동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법 말고 배임 관련해서도 아마 기소가 될 거는 같다고 좀 예측을 하셨죠? 예,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으로 기소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서면이든 출석이든 이 대표가 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렇죠. 검찰은 성남시장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대장동 사업을 결제했을 리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할 거고 결국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기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았어요. 2024년 4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금방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총선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지 1심 선고가 언제 날지도 중요한데 네. 이 진실 공방으로 가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로 경기도청을 출입했던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네. 경기도지사로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법 공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형님 강제 입원 그렇죠. 이제 의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인데 네. 이제 형님을 내가 강제 입원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말렸다는 취지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주장을 했고 그게 네. 허위라고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재판이 3년을 갔거든요. 오래 갔죠. 그리고 1심, 2심, 3심에서 동일한 결론이 났던 게 아니고 네. 결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와중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놓지 않고 그 네. 자리를 지켰고요. 네. 그것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면서 그로부터 얼마 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본인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전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원하는 것은 아마 허위사실 공표 지난번 재판과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일 겁니다. 버티고 버텨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서 극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네. 그때까지 대표직 같은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고 할 공산이 큽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예전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불렀고 네. 현재는 개딸이라고도 부르는 지지층을 바탕으로 공천권을 행사해서 당내 세력을 공고히 하고 네. 법적 다툼에서 이겨서 최종 무죄를 받아서 대선 후보로 다시 부활한다는 꿈을 꿀 텐데 네. 그 길까지 가는 길은 2020년 상황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때와 같은 부활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데 상황은 그때보단 이번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랑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이제 재판 비용과 관련해서 그 대납 의혹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때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허위사실 공표 공판을 할 때 그 전직 대법관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호화로운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변호사비를 이재명 대표가 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납 의혹 가지고 이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그것도 여러 건이 걸려 있는데 또다시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렇죠. 당내 입지 자체도 다르죠. 네. 과거에는 경기도지사가 이제 중앙정치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견제를 받지 않는 입장이었고, 근데 지금은 당 대표고 당의 간판이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 재판을 치르던 당내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지사의 이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렇죠. 뭐 검찰은 당연하고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내부 단속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됐잖아요. 예.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 대표 쪽으로 모이는 구심력보다는 이 대표로부터 멀어지는 원심력이 크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면은 이 대표 앞에는 배임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네. 또 변호사비 대납도 기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건의 재판과 함께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네. 과연 이 대표가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이 대표의 사법 문제가 총선에까지 갔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 사람을 찍을까 말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야당이 당 내부에서 전략을 세울 때 미칠 판단이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 대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야당이 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야당의 스탠스로 간다고 하면 이 대표의 기소나 1심과 상관없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네. 치르는 것과 아니면 이 대표를 몰아내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대표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그리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제 야당으로서도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이 대표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제 12월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에 사면이 있거든요. 아, 네. 이제 사면에서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가 이제 양쪽 진영을 3명씩 대표적으로 사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 대표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 민주당의 당내 주류 세력이었던 친문 세력이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제 사면 복권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복권까지 된다면 충분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미국에서 돌아오고 김경수 지사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면 네. 그럼 이제 다시 친문으로 이제 민주당이 재편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표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상승하는 데다가 김경수 지사까지 사면 복권이 된다면 빠른 속도로 이재명을 대체해야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이제 지금 상황에 반영돼서 변화할지 그 추이 그리고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야당 내부의 그 이제 머리가 누가 이제 나타날지 그 여지가 이제 점점 드러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이미 진행 중인 선거법 수사 일단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 혐의 기소나 1심 결과도 중요하고 또 이에 따른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야당의 내부 전략 방향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넘었지만 끝나지 않는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한 이 대장동 사건을 저희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이 머지않아 다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저희가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기소가 됐든 1심이 됐든 나오면 그때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다시 한번 초대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또 청취자들께 친절하고 오늘처럼 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층 분석해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